중국은 고립되기 십상인 나라입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예전에는 중국 시장만 잘 공략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었어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될 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어디로 바뀔까요? 한국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곳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블루칩들이 움직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기회를 미국과 중국이 아닌 정말 제3세계 새로운 곳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우리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곳들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회가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랜드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요, 압도적인 1등이 있었을 때 그걸 중심으로 판이 짜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 사람이 원탑으로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아무도 그 친구한테 덤비질 않거든요. 그런데 쟤랑 나랑 한번 붙어봤을 때 나도 한번 이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소소한 분쟁들이 있거든요. 바로 미중 간의 갈등이 거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중국도 서로 이 패권을 두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좀 더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새로이 진영을 다시 짜고 있는데요. 그 진영에는 원자재를 수급받는 역할처일 수도 있고요, 국제 결제에 통용되는 화폐의 흐름일 수도 있고, 자신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로 판을 다시 짜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은 해외와 전혀 교류 협력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국가가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이 두 가지만큼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먹을거리고 또 하나는 석유입니다. 에너지거리죠. 이 두 가지를 수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외화는 확보를 해놔야지만 국가가 계속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 식량과 에너지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자급자족을 해도 될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 탑을 달리는 나라죠. 근데 중국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량 해외에 의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먹거리 분야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사오거나 식량을 사올 때 필요한 돈이 뭐겠습니까? 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출을 반드시 해야지만 국가가 펀더멘탈로 유지가 되는데, 이 수출이 막히니까 달러를 못 벌겠죠.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석유와 그 다음에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지? 걱정이 될 텐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요즘 중동과 중국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저도 제 책에서 좀 써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동 분야에서 석유를 사거나 결제하는 대표적인 화폐가 이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주체가 사실 중국이에요. 그동안 중동 지역은 친미적인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류가 됐었죠. 하지만 미국이 먼저 탈석유 기조에 선봉에 서기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은 아니 뭐냐, 석유가 없는 시대를 이렇게 빨리 성큼성큼 걸어가는 미국의 모습 우린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기조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중동과 그리고 석유가 필요로 하는 중국이 급격하게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석유를 결제하는 금액이 위안화로 바뀌게 된 배경도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변화되는 세계의 재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중국 그러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기 때문에 대국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의외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 뭔가 외국과 교류 협력을 하기에 절대 원활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서해를 맞닿고 있는 이 대양 쪽에 있는 중국 땅덩어리, 북경 상하이부터 해서 저 밑으로 따지면 홍콩까지 이쪽 지역이 그나마 대양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길 통해서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으로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중국과 일본은 영토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토 분쟁을 하는 곳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거의 필리핀 근처까지 아주 작은 깨알 같은 섬들이 밑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일본 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일본 영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은
바로 대만이 있죠. 그럼 이 엄청난 대양들 중에서 일부는 일본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영해에 들어가고, 그 밑에는 대만 영해에 들어가고, 그 밑은 중국 스스로는 남중국해라고 부르지만 베트남, 필리핀이 우리 영해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안을 두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칫 잘못하면 고립되기 십상인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요. 중국은 동해로도 바로 못 갑니다. 두만강 쪽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은 동해로도 다이렉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본인들이 고립되는 걸 철저히 막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이라는 걸 대거 추진하고 있고, 인접 국가와의 관계 설정을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노력들이 베트남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하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중세 이전이나 중세 때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내륙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왜 그러냐? 실크로드가 그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비롯해서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중국 내륙 지방, 실크로드 중간에 교역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도시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들을 제가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면 지금은 그곳에서 어떠한 도시 문명이나 어떠한 산업도 발전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역세권이 이제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실크로드라는 교역의 중심지에서 그런 도시들이 하나하나가 일종의 역세권이었어요. 우리도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어느 부동산이 발달할 때 곧 역세권이 될 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디가 역세권이 됐느냐? 해상 운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로 운송을 할 수 있게 되는 편의성이 생겼거든요. 그 뒤부터 해상 실크로드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도시들로 거듭납니다. 요즘도 볼까요?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일, 여기서 생산된 걸 북아프리카나 유럽으로 보내는 경로에 있는 해안 도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들이죠. 보실까요?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전부 다 이 해양 노선에 있는 도시들이 국민소득 거의 10만 불에 육박할 만한 그런 도시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역세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세권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북극해 항로가 열린 겁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저기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물건을 배송하려면 우리가 수에즈 운하라는 걸 거쳐가야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는 이 항로는 2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항에서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서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면요, 15,000km면 도착을 해요. 그럼 단순 비교만 하면 물류 비용이 30% 이상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역의 속도와 교역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 북극해의 두꺼운 빙벽이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해를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흐름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교역의 흐름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밑에가 아니라 북극해를 이용하는 교역 통로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만약에 된다면 역세권이 바뀌겠죠. 이제 어디로 바뀔까요? 이 과정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국가 중에 하나는 러시아일 거고요. 그리고 교역의 종점 내지 시작점 역할을 할 곳은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러시아는요, 그동안 부동항을 찾아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자행해 왔는데, 그게 딱 하나, 얼지 않은 365일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러시아는 북극해가 녹으면 부동항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동항을 이용하면 다른 제한이 없다면 미국으로도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우리 동북아시아로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러시아는 1차 산업의 메카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북극해를 통해서 광물, 벌목, 곡물을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나 미국 각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길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굉장히 높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의 요충지 역세권에 있기 때문이죠. 북극해 항로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공산품을 선적해야 되고요. 반대로 그 선적한 물건을 유럽이나 이런 가장 큰 시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여기 어딘가 종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쿠릴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동해 쪽에 저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길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토 분쟁을 하는 국가들끼리 경협을 해가지고 북극해 항로를 개발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예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교역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북극해 항로를 원만하게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국가는 어찌 보면 최적자가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책에서도 상당한 페이지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엮어서 넣어드렸는데 그것이 그만큼 이 북극해 항로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중동 국가는 돈은 많고 그리고 석유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석유를 대체할 앞으로 1000년 가까이 자신들이 먹고 살 만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거나 찾아내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요, 인도양의 딱 거점 길목에 딱 놓여져 있는 북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석유를 제외하고 이쪽 지역에서 뭔가 특별히 플레이를 할 만한 그런 이슈? 사실상 없어요. 우수 인력도 없고요. 산업 거점도 없고 농산물을 재배할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유가 진짜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중개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할 나라 하나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독주를 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 무역의 태반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각 국가의 왕자들이 스스로 압니다. 석유가 없어지거나 석유가 덜 중요해지게 된 그 시대에 이 아라비아 반도의 중개 무역의 앵커 국가 역할을 할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겠다. 그걸 두기 위해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 엄청난 브랜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세계 최대, 최초, 최고라는 타이틀이 아니면 아예 투자하지 마.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이 허벌판 모래사막에 누가 와서 살고 싶을 거며 누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싶겠느냐라고 해서 진작부터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뛰어드는 게 카타르입니다. 뒤늦게라도 우리도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카타르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한 것이고요. 그랬더니만 제일 기분 상할 게 누굴까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죠. 저 동네 부자들이 지금 깝치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옴시티라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카타르가 월드컵을 중동 최초로 개최했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아니 중동에서 월드컵을 어떻게 하지? 이 열사의 나라에서 에어컨 틀어준대요 라고 하는 타이틀 그걸 가져갔더니 또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중동 최초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뛰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동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들이 지금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경쟁적이다 할 만큼 어찌 보면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될 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오픈했던 카타르 지역의 대표적인 두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박물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그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뭔가 볼 거, 즐길 거 이런 걸 보여줄 때 반드시 한국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칼리파 같은 경우도 우리 삼성물산이 건설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건물이죠. 이처럼 중동 지역은 이미 한국 기업들,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앵커 국가로 마지막까지 남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투자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중동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책에 중동의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적 프로젝트 단위로 기술하지 않고요. 그 나라의 복지제도, 그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 그 나라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맥락을 많이 써드렸어요. 그걸 써드린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했으면 가서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국민들의 마음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국민들의 마음과 처한 상황을.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좀 많은 내용을 적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의 국가들과 달라요. 유럽의 국가들도 왕자가 있고 왕이 있는 국가들이 많죠. 근데 거기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국민 것이나 일부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일부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왕인 그 아주 독특한 전통적인 킹덤, 그건 유일하게 사우디입니다. 그러니 사우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그냥 빈살만 거다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우리가 상장 주식수로 전 세계 어떤 부호 랭킹 따지면 워렌 버핏이 몇 등으로 내려갔다가 뭐 빌 게이츠가 올라가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장된 주식에 대한 것으로 랭킹을 매긴 거고요. 상장된 것 플러스 상장되지 않은 토털리 나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전 세계 1등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빈살만입니다. 석유 이후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컨텐츠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라고 하면 영화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또 스포츠도 들어가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스포츠 리그를 아예 우리가 소유하고 그거에 대한 중계권이나 판권이나 아니면 굿즈 상품들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볼까? 사우디는 거기에 아예 방점을 찍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호날두가 있고 네이마르도 이번에 사우디 쪽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지구 방위대들이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 우리가 그 최고의 플레이어들을 보려면 사우디 리그의 중계권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비즈니스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빈살만이 저 친구 괜찮는데 하면서 무슨 아바타 모으듯이 그런 면도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탈석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두바이 같은 경우는 석유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졌어요. 금융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의 산업 비중이 높아져서 이제 두바이는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닌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두바이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바꿔먹은 거고요. 한때는 사우디에 출장을 간 사람은 이스라엘에 출입이 안 됐고 이스라엘에 출입을 한 사람은 사우디에 입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런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있고 테러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사우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보수적인 나라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아랍 문명도 보여주고 관광 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사우디 관광 가는 게 굉장히 쾌적하게 바뀌었어요. 사우디는 국가의 국민소득이나 국가의 국부에 비해서 사우디 공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저기 지방의 청주공항급 정도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무슨 사우디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볼품이 없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사우디에 관광을 가거나 대거 입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야기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마지막 남은 개척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미지의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었던 게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아시아는 제가 대륙의 관점으로 챕터를 쓰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만 대륙 관점으로 한 챕터를 썼어요. 그 이유는 그 대륙에 대한 이해도 자체도 너무 낮아서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걸 쓴 거고요. 그걸 쓴 다음에 제일 먼저 언급했던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이제 나이지리아는 2050년이 넘어가면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거의 중국, 인도 다음이 나이지리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나이지리아 내부에 있는 국민들만 가지고 나이지리아 국가의 인류가 급격히 숫자가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나이지리아 개라고 할 수 있죠. 나이지리아에서 해외로 망명을 하거나 이민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면 더 어마무시해요. 하다못해 영국에만 나이지리아 개가 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유럽 각 지역에도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선 나이지리아 개가 그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큰 고객이 됐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그 지하에 엄청난 자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도 해야 되지만 자원도 어디서 사와야지 물건을 만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측면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둬야 되고요. 저는 그 첫 단추를 나이지리아에서 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지금 나이지리아의 형국을 보면 또 우리가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미래사회의 여러 흐름들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이지리아는 지금 세 가지 화폐가 동시에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종이화폐로 되어 있는 나이로, 이게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너무 나이지리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물가에 준하는 만큼 종이화폐를 찍어서 공급을 해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종이화폐를 찍는 데는 많은 돈이 들거든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유럽 국가로부터 그걸 사서 화폐를 보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달러 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이 도저히 종이화폐를 발행하는 게 쉽지 않겠다 해서 이 나이로라고 해서 전자화폐를 국가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호화폐 같이 누가 발행한지 모르는 그런 가상화폐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중앙정부가 그냥 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나이로라는 걸 발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종이화폐가 종이 조각이 됐던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전자화폐를 안 믿는 거예요. 국가에서 발행한다는 이거를. 그래서 이 나이로에 대한 사용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지금 저축을 하거나 자신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 비트코인이에요. 나이로라는 종이화폐로 내가 한 푼 두 푼 저축을 했거니 이게 몇 개월 만에 종이 조각이가 돼버렸고, 가상화폐인 이 나이로도 똑같은 형국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월급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그게 좀 오를 수도 있고 되겠지라는 마음에 비트코인을 오히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8천만 원 가까이 갔다가 뭐 3, 4천만 원대로 그 이하로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코인의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개도국의 입장은 달라요. 개도국은 어차피 자국의 화폐를 안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비트코인은 너무 시세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니까 이것도 그것 때문에 불안전했는데, 요즘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세가 안정화된 거예요. 나름. 그러다 보니 화폐의 기능인 안전성을 일부 담보하게 된 거죠. 엄청나게 폭등까지는 기대 안 해도 되니, 그러다가 폭락하면 또 마음 아프니까요. 이 박스권만 유지해도 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요즘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저장하거나 이걸 일상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우리 인류사에서, 그리고 인류 중에 어느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주목도를 보일지에 대한 큰 힌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납치, 그 다음에 마약 거래, 무기 거래, 그 다음에 밀수, 밀매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지리아 출장 갔을 때 거기 주재원 중에 한 분이 저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저한테 신신당부를 시킨 게 있어요. 저를 딱 이렇게 잡더니, 교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지리아에선 살아있는 모든 걸 조심하세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사람은 모두 강도거나 납치범이고요. 벌레는 모두 독중이고요.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은 모두 맹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주재원들이 계신다는 그 동네를 갔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재원들이 와서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정 동네 다 몰려서 살아요. 그 밖에 나가면 치안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담장 크게 치고 그 안에서만 몰려 살고요. 제가 그 담장 안에서 있었던 조그만 에피소드가, 우리 같은 뭐 새우깡 비슷한 거 하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이걸 들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해가 와서 이걸 낚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모두 약탈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느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이렇게 음성적인 또는 지하 경제가 밀수, 밀매, 납치, 마약 이런 걸로 활성화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제를 뭘로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쓰임으로 진화 발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비단 물론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하나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치안이 좀 취약하거나 물가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암호화폐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같이 설명드리고 싶어서 기술을 했습니다.
인도는 표면상으로는 한 나라지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굉장히 미국 이상으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선거로 공산당이 다수당이 된 지자체도 있어요. 그 지자체를 지나가다 보면 옆에 벽에 김정은 포스터도 붙어 있어요.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당이 있을 정도로 각 지역마다 형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도는 인도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도 통역을 둬야 될 때가 많아요. 인도는 공용어로 국가에서 인정한 게 몇십 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선 중국은 진출할 때 편하지만 인도는 진출할 때 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언어도 다르고 지방마다 법도 다르고 세법도 다르고 비즈니스를 허용해주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인도가 중국과 달리 그동안 계속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디 총리라는 이 친기업적인 총리가 인도 전체를 친상인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걸 지금 10여 년 가까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세법통이라고 상법통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거를 지방정부가 계속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전 세계 기업들이 들어가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벌써 애플이나 우리 기업들도 인도에 달려가서 물건도 생산하고 거기에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열악하고 아직 취약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인도의 최상류층 한 1억 명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엘리트 이상의 성과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도계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공대와 경제학과라든가 의대나 이런 데는 전부 인도인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될 정도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도 2명 중에 1명이 인도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실리콘밸리는 미국 땅이니까 백인들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가 인도야 싶을 정도로 전부 인도계가 서 있어요. 그게 인도가 지금 이미 웰메이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지 아직도 뭐 미완의 대기 이렇게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인도가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가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달에 한 번을 보내는 금액이라면 우리 인도는 달에 10번 이상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취약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성비 높게 우주항공 산업을 발달시켜 왔고요. 그게 지금은 인도의 독특한 역량이 돼서 지금 인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는 인도의 습생이 저 위쪽부터 인도 남쪽까지 굉장히 다릅니다.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인접한 곳에서부터 저기 적도에 제일 가까운 부분까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 자원은 생약을 기반으로 해서 의약품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바이오 산업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수 인력과 이런 식생 환경의 다양한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인도 국민들이 왜 공대에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를 책에 자세히 기술을 해놨거든요. IIT라는 이 대학이 인도인에겐 어떤 꿈과 희망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공대의 우수 인력이 자꾸 가다 보니까 IT 분야가 인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 드렸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세계지도 곳곳을 살펴야 될 이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실 책을 집필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는데요. 예전에는 중국 시장만 잘 공략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었어요. 중국 사람만 상대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단일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시장만큼을 벌충하려면 자그마한 여러 시장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동에서 일부 찾아오고 인도에서 일부 찾아오고 아프리카에서 일부 찾아오고 또 교역을 하는 방식도 북극해를 따로 이용하고 또 중남미 국가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특정 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깊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큰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재미있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